잘 들어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그 미래인문학과 소셜 앙트로프너십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오늘 신입생들도 여기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환영하고 또 정식으로 우리가 2월 16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략한 환영의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뜻깊은 것은 오늘 우리가 미래인문학과 소셜 앙트로포니 전공을 창립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정부 지원을 얻어서 BK 사업단을 결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한 교육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문가 추천 강의로서 우리가 스태피에 현재 계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그러죠. 국책연구원인데 김인숙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인숙 박사님은 원래 우리 하이브리드 미래문화연구소하고 너무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죠. 오늘 사실 친정에 오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 연구에 저희와 함께 연구를 같이 수행하시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우리 김인숙 박사님은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원래 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돌아가서 편의에서 공학 박사를 따셨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든지 또 많은 국책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거의 한 7, 8년 됐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아주 최근에도 아주 기민하게 정말 애절하게 유럽의 어떤 특히 경제 산업과 관련된 흐름을 아주 미리미리 포착을 하셔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통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주제로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 박사님 강의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인숙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 저 사진을 좀 딴 쪽으로 올릴 수가 있나요? 예. 제 말 잘 들리는 거죠? 예. 가이아 X라고 말을 하는데 데이터 생태계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과 지속 가능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두 번째는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인지, 그다음에 애자일 정책과 워킹 그룹이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는 기술혁명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기술혁명과 더불어서 조직혁명으로 이해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동시에 조직혁명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조직혁명은 거버넌스, 누가 결정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는 것이 조직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조직혁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효율성, 생산성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품을 바꿀지, 공정을 바꿀지, 아니 리스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결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뭐부터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4.0 이렇게 말을 하는데 4.0은 1.0, 1차 산업혁명은 방직 기계가 나왔잖아요. 기계혁명이에요. 2.0은 컨베이어 벨트로 전기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기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전기전자가 되겠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들어와서 전체를 관할하는 게 3.0이에요. 그래서 4.0은 뭐라고 말하냐면 1.0, 2.0, 3.0이 모두가 돌아가는 거를 4.0이라고 말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기계 한 사람, 전기전자 한 사람, ICT 한 사람이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혁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게 만드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조직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혁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혁명은 그 디지털 트랜지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CPX 뭐 다 말을 하는데 기술은 내가 사올 수 있다 어디서든.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방식이냐가 그 조직이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겠고요.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디지털 따로, 그린 따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게 디지털 따로, 그린 따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두 개를 같이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린 뉴딜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써서 굉장히 저는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정보 보호. 왜냐면 정보 보호 그러면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권이라는 말은 내가 결정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기 결정권. 그래서 이건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독일은 씁니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그런데 디지털 전환에서 데이터 주권이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린 뉴딜은 지속 가능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인터오퍼레이블 하냐가 더 핵심이겠죠.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또는 상호 호환성이라고 말하는데 인터오퍼레이블 하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내는 사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 12월에 탄소 중립 사회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2050년에.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뿜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온실가스를 내뿜는 만큼 다 흡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회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다 사라져야 되고요. 재생에너지로 다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사회가 2050년이 목표예요. 그럼 2050년을 목표를 세우려면 뉴딜만 갖고 가능할까요? 그린 뉴딜만 가지고? 그린 뉴딜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가 잘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지원할까가 이제 앞으로 고민이에요. 얘네 두 개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디지털 전환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인 거죠. 디지털 전환이 목적이 아니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가 관심이 되겠죠.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디지털 트윈이란 말이 있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 트윈이란 말을 쓰고 디지털 트윈을 해가지고 요새는 트윈 트랜지션이란 말도 많습니다. 트윈 트랜지션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머터리얼 패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여권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 내 자동차에 들어간 모든 물질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재활용 물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뭐 처음 물질을 사서 내가 사용한 물질에 대한 모든 기록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레저라고 장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고민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이 제품에 어떤 자원이 들어갔는지를 LCA 분석을 했단 말이죠. LCA 분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분석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탄소 발자국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주기에 자원을 얼마 썼느냐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데이터가 방대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표준이에요. 데이터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LCA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통되는 부분은 표준만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리면 내가 조사할 필요 없이 그 클라우드 데이터를 빌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와 자원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두가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지 대표적인 데이터는 공통으로 만들어서 빌려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지가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라고 봐서 저는 이제 ESG라는 말을 요즘 많이 나오죠. 무디스에서 우리나라를 ESG의 1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ESG가 뭐냐면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예요. 어느 한 기업이 이 기업이 괜찮냐를 볼 때 ESG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이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느냐, 사회적인 인식이 괜찮느냐, 인권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가 어떠냐를 보고 기업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도 평가하고 국가도 평가하고 조직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저는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 조직이 어떤 거버넌스냐, 어떤 조직 혁명이냐를 보고 이 기업의 거기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농담 삼아서 우리 집에서도 가족이 4명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가족회의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족회의를 아빠가 혼자서 계속 얘기한다? 이 조직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4명이 가족회의를 하는데 서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족은 미래가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 학과가 지속가능하냐? 우리 학교가 지속가능하냐? 나는 또 그러냐? 라고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냐를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관심 있으면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홈페이지에 가면 독일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가서 그냥 독일어 모르셔도 봐도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디지털 기펠이라는 독일 말인데 기펠이라는 말은 정상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원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네들의 기펠은 시민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들이 정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디지털 정상회의가 2020에 열렸는데 저기서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은 독일은 2019년부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섞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독일도 그 전에는 따로따로 갔던 거예요. 디지털 전환 따로, 서스테너빌리티 따로. 근데 제가 볼 때 자료상으로는 2019년부터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이 주제가 뭐죠? 디지털 nachhaltiger Leben 이런 말인데 독일 말로 하면 디지털을 이용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자 이게 이거예요. 디지털 전환이 목적이 아니고 보다 좋은 삶,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디지털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꼭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게 몇 년이 되냐면 2006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디지털 기패를. 200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열고요.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 의제를 던집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스마트 헬스는 무엇이냐. 매년마다 주제가 달라요. 매년 주제 하나를 정해서 온 국민이 1년 동안 이 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다 모여서 얘기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고요.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한 것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기여가 이거 아닐까. 메르켈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게 일어났거든요. 매년 정책 아젠다를 온 국민들이 모여서 잡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게 2020년도에는 디지털과 그린을 연결했다라고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엔의 이걸 보면 2030 비전 유엔의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발전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또 8번이에요. 더슨트 웍이 들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일자리가 더슨트한 거냐. 더슨트하다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 또는 뭐 좀 더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조직이 앞으로 잘 살아남으려면 조직 구성원이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느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엔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에는 꼭 이 말이 들어간다.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가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일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 봐야 되고 재생에너지도 봐야 되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전환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의 세계는 밑에서 보시면은 에너지, 산업, 제조, 모빌리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 혼자 살 때 병원도 가고 어디 이제 뭐 필라테스도 가고 그 다음에 놀러도 가고 다 하잖아요. 이 모든 정보들이 따로따로 갈까요? 같이 연결될까요? 연결된 겁니다. 저를 중심으로. 그러면 저의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되면 너는 좀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 운동 좀 더 해. 아니면 너는 지금 먹는 게 너무 당을 많이 먹어.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비스가 스마트에서 따로 모빌리티 따로 가는 거는 아니다. 이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된다. 연결된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인터오퍼라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된다는 거는 표준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작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독일 자료를 보면서 2019년 보고서인데, 4차 산업혁명의 2030 비전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는 비전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딱 패턴이 있잖아요. 비전, 목표, 전략 딱 집 모양을 그리는데, 이 키워드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쉐이핑 디지털 이코시스템 글로벌이라는 말 썼죠. 이 쉐이핑에 저는 항상 가슴이 뛰는데요. 2030의 비전을 쉐이핑한다는 겁니다. 2030의 비전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죠? 2030년, 2050년 누가 결정하죠? 독일은 철저하게 그 결정을 우리가 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면서 그 결정을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하거나 관료들이 합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오토노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전을. 오토노미를 제가 영어보다는 독일말을 참 좋아하는데, 독일말 주버레니테트 이럽니다. 독일에서 뭘 잘하면 너 참 주버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버레니테트 이 말은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주버레니테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생태계가 성공하느냐, 이 조직이 성공하느냐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주권을 갖고 있느냐는 주권.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합니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저한테도 좋은 일자리는 어떤 걸까요? 저한테 좋은 일자리는 연봉이 높거나 뭐 일이 좋지만, 저한테 좋은 일자리는 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나한테 좋은 일자리. 우리 회사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난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 그거랑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라면 천지차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더슨트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은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만 갖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좋은 일자리가 붙어야 된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알겠죠. 이제는 주권과 지속 가능성을 연결하는 이 상호 호환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갖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에서, 근데 혹시 좀 어렵거나 괜찮으세요? 쉬었다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한테는 막 갑자기 막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가이아 X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독일말로 가이아 X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저는 막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이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가이아 X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이아 X는 저는 왜 했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가이아 그러면은 왜 토지의 신, 대지의 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돌아가는 생명의 신이라는 뜻이 되죠. 어스라는 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이아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 생명의 순환 체계를 갖다라는 거. X를 붙였다는 건 뭐든지 다 갖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가이아 X를 붙였는데 저한테 이제 전율을 느낀 건 뭐냐면 저는 항상 고민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애플이 잘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 기업이 날개를 달았잖아요. 저는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누구일까? 그 다음은 누구일까가 저는 궁금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플랫폼 기업의 다음에 뭘까를 저는 외의 조직 구조로 본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나무에 줄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에서 막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를 막 뽑아내서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열매를 막 맺잖아요. 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서 앱 서비스로 만들어진다는 디지털 서비스.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죠? 페더레이티드라는 말이에요. 페더레이티드. 이 페더레이티드라는 말은 연방형, 연방국가형 이렇게 보죠. 페더레이티드. 이 말이 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말입니다. 데이터인데 페더레이티드라는 말이에요. 연방국가는 뭐죠? 유럽도 연방국가이고 미국도 연방국가이고 독일도 연방국가죠. 연방국가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중앙정부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연방국가예요. 연방국가 형태가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까지 조직 구조에서 성공한 모델이죠. 민주주의도 성공한 모델이지만 연방국가도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렇죠? 독재국가가 아니고 중앙국가에서 연방국가가 되어볼 때는 성공한 조직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데이터에 접목시켰다. 데이터 생태계. 이거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플랫폼 기업 다음에 누가 살아남을까? 플랫폼 기업에 블록체인을 연결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뭐냐면 화폐가 아니고 데이터 관리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의 강점은 뭐예요? 연방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블록을 쌓아서 얘가 독립적이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가야 X는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썼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보통 공장에서는 보통 엣지 컴퓨팅이라고 말하죠. 공장을 돌리려면 클라우드만 갖고는 안 돼요. 클라우드로 멀리 있어가지고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근데 공장은 0.0001 맞아야 되잖아요. 클라우드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은 엣지 컴퓨팅이 돌아가야 돼요. 엣지 컴퓨팅 따로. 근데 엣지 컴퓨팅만 돌아가서는 얘가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을 돌리면서 동시에 클라우드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데이터. 페더레이티드라는 건 연방형이면서 소통이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과 블록체인이 연결된 구조가 가야 X가 구조예요. 그럼 얘네들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독일은 뭐가 독일이었을까요? 독일은 지금 클라우드를 다 먹고 있는 건 누구죠? 미국이에요. 아마존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일은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글, 아마존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랑 싸워서는 안 돼. 얘랑 비슷한 기업을 만들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얘랑 싸워서는 안 돼. 얘를 끌어들이는 게 가야지.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너랑 안 할래. 그럼 욕먹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그 명분이 뭐냐면 데이터 주권이에요. 유럽 시민들이 미국 기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종속될 수 없다. 구글, 아마존이 지금 막 싼 가격에 뭔가를 준다 하지만 내가 좋다고 갔는데 2년 후에 가격을 2배로 올려도 난 꼼짝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을 끌어들이면서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게 가야 X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복잡한데요. 위에서 보시면 어드밴스드 스마트 서비스란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크로스 섹터 이노베이션이에요. 섹터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안 나오는 거죠. 크로스 섹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재밌는 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있고 이 주황색이 있는데 파란색 그림을 한번 보셔요. 뭐 AI 이런 거 다 있죠. 인더스트리얼, 에너지, 모빌리티, 파이낸셜, 그린딜, 아키텍처, 퍼블릭, 스마트 리빙, 헬스, 스키스가 다 들어있죠. 이게 다 어떻게 돼 있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이 가의 X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또 연결까지 됐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밑에 주황색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CSP라고 있죠. CSP가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누가 있죠? 아마존을 얘가 끼운 겁니다. CSP에. 아마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모두를 다 들어오게 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두 개로 나눴다. 저는 이제 두 개로 나눈 것도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주황색은 인프라라고 썼잖아요. 인프라는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내가 이걸 틀었을 때 여기 들어가면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은 구글도 들어가고 아마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인프라예요. 기술적인 거. 근데 위에는 뭘까요? 데이터 에코시스템은 뭘까요? 이게 전 재밌어요. 기술적인 인프라만 본 게 아니고 데이터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경제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책임과 의무를 정해야 되겠죠. 너 룰을 정해야 되겠죠. 너가 가져가려면 얼마에 가져가. 네가 잘못하면 어떻게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는 데이터 에코시스템은 사람 간의 경제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 것이 위다. 아래는 기술적인 거. 이 두 개를 나눈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질문. 이게 작동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이게 작동할지가.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데이터가 모빌리티, 헬스 다 들어가는 데이터에다가 사람이 몇 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밑에 인프라 다 깔려, 구글, 아마존에 다 들어와야 되죠? 이게 가능할까요?가 저도 질문이에요. 지금 이거 그린 지 1년 됐어요. 근데 저도 이게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얘네들이 질문하는 게 얘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항상 궁금해요. 얘네들은 일을 어떻게 하지? 일하는 방법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유스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유스 케이스를 42개를 만들어서 이걸 한 다음에 아까 업무 흐름을 두 개로 쪼갰다고 그랬죠. 워크 스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흐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위에 칸과 밑에 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만 보는 밑에 칸을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나눴다. 따로따로 하고 있다. 그다음 재밌는 거는 몇 명이 여기에 들어있다? 700명이 들어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이 700명이 누구냐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700명이 누구냐. 근데 저는 이 700명을 제가 추측하기로는 독일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350명이 8년 동안 워킹그룹 작업을 같이 했어요. 8년 동안. 그 훈련된 조교들이 있어요. 독일에는. 근데 이 워킹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350명이 8년 동안 워킹그룹 작업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 다 이리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00명이라는 건 여기서 기업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 전문가들이에요.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700명이 모여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고, 또 이제 에자일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 에자일 애드호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에자일하게 그때그때 사람이 오고, 또 애드호크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요 많은 사람들이 700명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고요. 이 조직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만한 사람들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예요.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아까 프로바이더는 구글, 아마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컨슈머는 B2B니까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보다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앱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뭐 리스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카탈로그는 페더레이티드 카탈로그라고 올라왔죠. 연방형 카탈로그라는 건 뭐죠? 따로따로 있다가 필요하면 갖다 모듈처럼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데이터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중요한 건 뭐죠?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있겠죠. 요 전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유럽연합이 한다. 이 전체 처음 그림은 독일이 그렸지만 유럽연합으로 가서 독일은 자기 혼자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프랑스가 꼭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를 제일 먼저 딱 섭외를 하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유럽연합이 하고 있고 사무소를 브뤼셀, 벨기에의 브뤼셀에 두고 있다. 이 조직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아이디 번호만, 내가 여기 아이디 번호만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쓰거나 앱을 쓰거나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이 구조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0명 여기 기업들 한번 보세요. 이 많은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스케일이 항상 놀랐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거 만든다 그러면 네이버랑 뭐 삼성, 현대랑 애플, 대기업 2개 정도, 3개 정도, 2개 정도가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독일 기업, 유럽 기업, 미국 기업이 다 들어오는 건데, 이 사람들 왜 들어올까요, 여기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들어와야만이 내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기업들이고요. 워킹그룹을 형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항상 아까 말한 개념 정의에서 디지털 주권이라는 말은 로긴 이펙트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아마존에 데이터를 딱 넣어놓으면 꼼짝 못하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주권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주권이라는 말을 독일의 이제 그 비트컴이라는 협회에서 정의를 했는데 파트너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내가 디지털 시대에 주권이 있냐 없냐는 내가 파트너를 정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나를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가 더 좋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교환, 저장, 분석할 때마다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데이터 주권이에요. 데이터 주권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생태계라는 말 아까 말했죠. 데이터 생태계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룰과 레귤레이션을 결정한 것이 윗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해도? 네, 마지막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정책 쪽을 하다 보니까 뭐 기업이든 정책이든 우리는 이제 보통 정책의 현장성 하면은 현장에 나가는 거를 현장성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책의 현장성은 현장에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게 저는 정책의 현장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라. 우리는 보통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다 위한다고 말을 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맞아요. 정부는 막 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주인이 꽃을 좋아할 것 같아서 남편이 계속 꽃을 선물해요. 나는 꽃이 아니야. 현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한테 자기가 꽃을 사고 가야 돼요. 부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보통 아들을 위해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막 해. 아들이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잘 안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식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물어본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는 거가 바이더 피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앞으로의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예전에는 경제부 기획제도부 사람들 엘리트가 정책을 잘 만들었어요. 그게 잘 돌아갔어요. 지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죠? 시장이 빨리 변하고 이 모든 게 복합적인데 어느 누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겠냐. 그러면 각자 자기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족도 4명인데 엄마 혼자서 다 결정해. 그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각자 다 자기가 막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해. 그 조직이 살아남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모두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30명의 직원이 있다. 모든 직원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회사랑 차장님 혼자만 고민을 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 결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애자일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전엔 2001년에 이 선언을 했는데, 애자일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개발해! 그럼 3개월 동안 골방에 앉아가지고 막 개발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3개월 후에 나와봤더니, 아니는데? 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럼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개월 동안 골방에 있어야 돼요. 일주일마다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일주일마다 물어보는 게 애자일이에요. 더 이상 주어지는 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겠다는 게 애자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은 중요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너 이거 원해? 오늘은 노란색 원했다가 내일은 또 빨간색으로 원해.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거 했다. 그 작업을 내가 하냐 못하냐가 애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자일이라고 말을 하고요. 애자일과 같은 말은 애자일의 반대말은 뭐냐면 워터폴이에요. 폭포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보통 말하면 자 계획 세워. 그 다음에 뭐 실행해. 피드백 받아. PDCA. 이 사이클이 있어요.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은 워터폴 방식이에요. 폭포수 방식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애자일은 뭐냐면 1, 2, 3, 4를 한 바퀴 돌려요. 1라운드. 돌린 다음에 이거를 피드백을 받아요. 다시 2바퀴 돌려요. 3바퀴 돌려요. 요렇게 애자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고 영화도 요새는 그렇게 찍는다. 영화도 옛날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배우가 섭외가 안 돼요. 멈추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애자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지금은 조직 경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다. 기업 경영에서는. 이제 정부까지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과 연결을 해서 플랫폼 경제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내 머릿속이 플랫폼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가장 방법은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농담 삼아 그러는데, 너는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냐고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5명을 만나면 누구를 만났니? 만약에 같은 전공만 만났으면 너는 파이프라인이야. 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공이 다 달라. 그 사람은 플랫폼이에요.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구글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 그걸 5명 만난 사람 이름을 얘기해봐. 이 5명은 유튜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누구 거를 보냐도 들어가는 거야.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서 나는 하나만 봤다. 이 사람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근데 얘는 자연공학, 이 철학, 인문학까지 다 봤다. 얘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그냥 밀가루 사다가 빵 만들어서 먹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10원짜리 버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은 뭐예요? 밀가루와 IT와 센서를 포함해서 날씨 정보를 다 해서 무슨 빵이 잘 팔리겠는지, 어디다 팔아야 좋겠는지, 뭐를 하는지가 플랫폼 경제. 플랫폼 경제는 요 밑에서 보시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자동차라고 봐야 돼요? IT라고 봐야 돼요? 지금 자동차는 뭐로 돈 벌까요? 자동차 기계로 돈 벌어요? IT로 돈 벌어요? IT로 돈 벌어요. 소프트웨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엄청 높아요. 자동차 비중에서. 거기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기계 해갖고는 10원짜리밖에 못 벌어요. 소프트웨어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10,000원, 1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플랫폼 경제는 모든 업종과 산업을 다 연결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농업에 발전해서.
뭐 제조업 이런 거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플랫폼은 모든 산업과 업종을 연결한다. 뭘로 연결해요? 데이터로 연결하는 거죠. 데이터로 연결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 머리가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파이프라인을 생각하고 있느냐 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냥 10원짜리 먹고 살래. 파이프라인을 해서 살 거야. 좋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파이프라인을 잘하는 데는 어디예요? 중국과 인도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오래 못 가요. 10원짜리도 오래 못 간다. 그럼 뭐냐? 내가 빨리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플랫폼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섞으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 아까 4.0이 뭐라고 그랬죠? 1.0, 2.0, 3.0. 최소한 내가 모든 회의를 할 때는 전공이 몇 개는 달라야 된다? 3개는 달라요. 네. 같은 전공만 모이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최소한 3개 이상의 전공이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모빌리티다. 그러면 이제 이 모빌리티는 예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자동차 판매했다면 지금은 이 생태계를 판매한다. 18명에 달려있다. 뭐 지도 데이터, 뭐 주차장 데이터, 뭐 정유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이제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을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작업하는 거다.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디지털 정상회의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2006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16년이 된 거죠. 작년에 보면은 이 플랫폼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이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플랫폼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워킹그룹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문화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모이겠죠?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뭘 다 한 다음에 이 10개의 플랫폼이 한 자리에 모여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공유를 하고 그걸 섞어서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랑 우리는 문화 따로, 체육 따로, 막 다 따로따로잖아요.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그랬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여기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도 있고 성대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나의 포지셔닝인 것 같아요. 나는 뭘 잘할까? 저도 포지셔닝을 제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기승전 워킹그룹입니다. 워킹그룹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워킹그룹에서 나는 뭘로 포지셔닝을 할 거냐? 독일이 고민한 게 2011년도에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독일은 그때도 2011년도에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인정을 해요. 전반전 3대 빵. 실리콘밸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3대 빵을 인정하니까 후반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전을 해야 되잖아요. 역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되면 뭘 해야죠? 어차피 죽는 거 뭐 해야 돼요? 자기 강점을 살려야 돼요. 강점. 독일이 잘하는 강점이 뭐예요? 미국보다 잘하는 거는 제조업이에요. 미국보다 잘하는 건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제조업에다가 이제는 무조건 뭐는 섞어야 돼요? 인터넷은 연결해야 돼요. 디지털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조업에 인터넷을 넣어가지고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넣어요.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독일말 인두스트리 IE 4.0이라고 하는데 그게 독일말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두스트리 4.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에 Y를 붙이는데 독일은 IE를 붙여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와 인두스트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조 4.0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인두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림을 그립니다. 독일은 생각할 때 어디로 가야겠어요? B2B로 갈까요? B2C로 갈까요? 하드웨어로 갈까요? 소프트웨어로 갈까요? 고민한 거예요. 어때요? 저 위에는 B2C면서 구글 아마존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 빨리 포기하는 거. 여기는 미국 그림인 건 포기. 그 다음 위쪽 B2C에서 하드웨어. 내가 기계를 팔 건데 개인 고객을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독일을 제가 2015년에 갔더니 독일도 막 그때 막 위기를 느끼면서 중속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광 발전을 제가 패널을 다 연구해가지고 10만 원에 개발을 했는데 중국이 10,000원짜리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독일이 죽는 거예요. 내가 9억에 실내 인테리어를 만들라고 150만 원에 했는데 중국이 30만 원에 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독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처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독일이 생각한 게 뭐냐면 중국, 그래 너는 태양광 패널을 막 만들어. 나는 뭐를 해야 돼요?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을 팔겠어. 이게 B2B. 너는 일반 고객한테 패널을 막 팔아. 나는 그 패널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의
유연한 공장을 만들어서 팔겠어가 B2B.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안 돼. 그렇다고 B2C는 인구가 별로 없어, 독일은. 중국은 인구가 많아. 중국 네가 막 팔아. 그럼 난 뭐만 팔면 돼요? 그 시스템을 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엌의 인테리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부엌의 인테리어는 중국이 해.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부엌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포지셔닝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350명이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저는. 우리는 이 포지셔닝을 누가 해요? 기재부가 하거나 산자부가 한다는 거예요. 이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고민이에요, 저는. 이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 포지셔닝을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가 그 나라의 발전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포지셔닝을 하는 방법을 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에서 정보통신협회를 3명을 불렀고요. 독일도 70년대에 실패를 해요. 독일이 컴퓨터 자동화를 정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동화 하겠다고 그랬더니 노동자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거는 망한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그리면서 노동자가 찬성하지 않는 정책은 망한다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하면 망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정부가 딱 손을 떼요. 그 대신 누구한테 맡겨요? 협회 3명을 부릅니다. 1차 산업혁명을 했던 기계협회 와봐. 2차 산업혁명 전기전자협회 와봐. 3차 정보통신협회 와. 3개를 딱 불러가지고 야 나는 못하겠으니까 니네들이 그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013년이. 그런 2013년에 독일도 처음으로 이 세계협회가 만난 거예요. 또 만난 적이 없었어요.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것만 잘하면 되니까. 2013년 서로 만났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서로 말이 안 돼. 그래서 1년 동안 싸워요. 서로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이만 싸워. 그러다가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킹그룹이 돌아가면서 우리 4.0을 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잘 되니까 노동조합이 5번이죠. 워킹그룹 5번. 노동조합 나도 좀 끼워줘. 라고 얘가 들어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사무를 들어와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찬반이 되어부터 이런 구도에 350명이 몰려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워킹그룹을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10대 1이다. 여기 들어가려고. 막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는 막 자소서를 한 달 동안 쓰더라고. 그 사람이 이미 전문가인데 여기 들어가려고 한 달 동안 자소서를 쓰더라고요. 여기 들어갔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 엄청난 거 여기 들어갔다라는 게 그렇게 구도가 되니까 더 재밌는 게 이 그림이 이제 라미 모형이라고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본 모형인데 이 그림이 유명합니다. 이 그림을 저는 이제 2015년부터 하노버 박람회를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봤는데 이 그림이 계속 진화를 해요. 축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삼각구도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0, 2.0, 3.0을 어떻게 소통하게 하는가 하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서로 세로축, 가로축, 이 축이 셋이 만나서 하는데 지금 2019년에 가봤더니 이 그림에서 계속 발전이 나와가지고 표준의 기준이 된 거예요. 표준이. 그러니까 저는 독일 보면서 항상 보면 독일 사람들 만나보시면 저랑 1대1로 하면 제가 더 똘똘한 것 같아요. 제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뭐가 다르냐면 1대1로 하면 내가 똑똑한데 거기는 그룹을 잘해요. 나는 그룹이 없어. 이게 저는 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는 그룹으로 하고 나는 혼자 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는 말 쓰는데 저는 이 말을 2007년부터 독일은 스마트 공장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는 스마트 공장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스마트 공장에다 자동화, MES라는 공장장을 프로그램 깔아주면 자동화라고 생각해요. 스마트 공장은 뭐예요? 돈 버는 공장이에요. 돈 버는 공장. 공장이 깨끗한 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돈 버는 공장이어야 돼요. 돈 버는 공장을 어떻게 찾아내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인쇄, 전자, 보안, IT, 로봇 전혀 다른 업종끼리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네트워킹 중에서도 애드호크란 말을 씁니다. 애드호크란 말은 임의적인 이런 말인데요. 아무 때나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이게 고정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등학교 동창회 이거 그냥 고정된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내가 디지털 서비스로 사람들을 만나면 왔다 빠졌다 이런 건 애드호크예요. 내가 어떤 애드호크 네트워크에 갔느냐가 그 사람의 이걸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고민하냐면 플러그 앤 프로듀서예요. 너 한번 꽂아봐. 이거 되니? 너랑 나랑 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고 물어봤더니 독일은 고민이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3년 후에 내 사업 모델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공장이 3년 후에 뭐 먹고 살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없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3년 후에 뭐 먹고 살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만나서 3년 후에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산 사람이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사업 모델 개발하고 있니? 예, 전 잘 몰라서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돌아간지.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 공장 지금 막 매덕 투자해가지고 바꿔야 돼요.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먹고 살지를, 뭐가 돈이 될지를 여러 사람하고 만나서 막 주고받고 하다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지 덜컥 돈 쓰는 게 아니에요. 요 다음에 내가 돈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작업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요. 저가 이제 한어부 박람회를 매년 가는데 작년에 못 갔지만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여기 가면은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다. 대학도 다 오고 연구소도 다 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4.0을 알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2,000개, 4,000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4,000개. 이거 들으면 돼요. 월요일부터 계속 15분짜리를 계속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IT도 있고 전기도 있고 막 기계도 있대.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진짜 남아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뭐 차트 오브 트러스트 이런 거를 하면 보시면 이제 기업들 한번 보세요. 지멘스, AS, 에어부스, 알리안츠 보험회사죠. 아토스, 시스코 시스템이죠. 다임러 벤츠 자동차 회사죠. 델 통신이죠. 그다음에 IBM 있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만나서 차트 오브 트러스트 같은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워킹 그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20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어?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이걸 어떻게 하면 말하게 할까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랑 그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룰이에요. 만나면 30초만 얘기하라. 한 번 말할 때. 길게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좀 무조건 좀 긍정 좀 해라. 무슨 말 하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이렇게 뭐 정복 이런 말 하지 말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나가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최소한 3개 이상이 모여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워킹그룹은 제가 해보니까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했죠? 8년을 했다고 독일은. 그 다음에 16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정부가 바뀌면 또 달라지죠? 전문위원회 다 달라지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올 수 있고,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저는 어떨까 싶고. 워킹그룹을 할 때는 기업들한테 모여서 내가 지금 사업 모델을 그대로 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계시니? 그렇게 이제 시간당, 이제 로봇도 그냥 팔래? 아니면 로봇의 시간당 사용료를 받을래? 렌탈 정수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죠. 정수기가 똑같고 리스니 렌탈이니 데이터 분석을 해줄까 알고리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요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란 말을 많이 합니다. 애저 서비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뭐 플랫폼 애저 서비스래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뭐 ERP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삽니까? 아니면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냅니까? 네, 사용한 만 돈을 내는 것이 애저 서비스. 서비스 단위로 돈을 낸다는 거죠. 플랫폼도 그렇고요. 그런 말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주권에 관련해서 이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제 가치 선질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제 워킹 그룹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럴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거의 제가 한 50분 이상 쓴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고 할까요? 어떻게? 아니, 지금 딴 데는 예, 그 다른 데서 들으신 분은 예,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음성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효 선생님을 지금 그 만나고 싶어서 수다했다는데 예. 불자 경영학과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잘 들었고요. 그거 하고 많이 좀 연결됩니다. 그냥 하나 독일하고 우리나라의 그 차이를 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독일 보면은 되게 현장 중심에서 사람들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차이를 줄여가면서 그 안에서 뭉쳐지는 힘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런 움직임에서 되게 체계적이면서도 아주 교과서적으로 저는 들려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을 잘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근데 뭐 세상이 그래도 많이 변해가지고 우리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팔리시도 만들고 정책들을 결정을 내릴 때 그래도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이제 하시면서 정부하고도 일을 많이 하실 때 느끼는 어떤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이나 또는 진짜 우리 진짜 이거 힘들구나 하는 어떤 양면성이 좀 느껴질 텐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답변하라고.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한 5년 동안 작업을 해봤는데요. 저는 10%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워킹그룹을 다 돌릴 필요는 없고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활동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 정부는 법이 있어야 되고요. 권한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워킹그룹은 그게 아니어서 사실 정부 쪽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는 그냥 놔두고 민간하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뭔가를 만나서 이게 해버릇하면 이게 오히려 전달해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5년을 쭉 지켜보면서 지금은 워킹그룹을 하면 CEO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CEO들은 바로 알아듣고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많이 바뀐 거죠. CEO들은 지금 제가 워킹그룹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CEO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를.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는 아니고 10% 정도가 이런 거 해서 저는 이제 우선 그 10%부터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요. 모두가 애국자잖아요. 막 열심히 댓글 달고 막 이런 사람들. 이게 제가 독일하고 다른 점이에요. 독일은 700명의 현장 전문가가 딱 빵빵한데 우리는 댓글 다는 거 보면 댓글에도 막 달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에 오히려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 TV에 나간 것도 오히려 일반인한테 이걸 공론화 시켜버리면 일반인 사람들이 자기 문제, 주택 문제가 됐건 의료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막 의견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독일보다도 훨씬 더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또 사업가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공론화시키면 오히려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말하기 좋아하고요. 인정받기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만 딱 건드리면 독일 못지 않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 네. 채팅창에 들리시나요? 예. 지금 채팅창에 변현경 선생님이 가이아X가 런칭 이후 거둔 성취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이 질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가이아X가 생긴 지가 2019년 12월에 공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조금 넘은 거죠. 그런데 성과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700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 아키텍처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2권, 3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가장 멋진 거는 구글, 아마존을 대하는 태도가 멋진 거예요. 그게 서로 실패를 하더라도 구글, 아마존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걔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조직에서 플랫폼과 블록체인을 넣어서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 그 명분을 데이터 주권이라고 강조한다. 그 명분은 저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글, 아마존을 따라갈 게 아니라 유럽 봐라. 쟤네들은 저렇게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맞서고 있다. 아니 품고 있다. 우리도 그냥 따라갈래. 뭔가 생각 좀 해볼래라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것이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또 계속 버전이 올라와요. 더 치밀하게. 근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느 부분은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태계 안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다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한두 개는 성공할 거다. 그것만 해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채팅창에
채팅창에 두 가지 질문이 또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자면, 참여자 중에 김화자 선생님께서 자기 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자기 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가야 X가 내 돈은 보통 하면 사용자가 결정한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은 뭐냐면 아까 사용자가 700명 있었잖아요. 700명이 룰을 결정한다고요.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은 우리 모임에서도 지금 여기 회의도 어떻게 할까를 물어봐서 결정하는 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가 자기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룰과 레귤레이션을 누가 만들어요? 사용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결정권은 민주주의라도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결정권은 나에 관련된 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있었을 때도 아들이 청바지를 살까 안 살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정하면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이 참여자 중에 민수용 선생님께서 예. 블록체인 기술과 데이터 주권과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저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화폐라는 걸 딱 빼보자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5명이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내가 보고서를 초안을 써요. 그 다음에 두 사람한테 넘겨요. 그럼 내 거 보고서가 아니 5명이 다 공유하는 거죠. 개모임 같은 거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원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작성한 거를 5명한테 뿌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고쳐요. 고친 거를 또 5명한테 뿌려요. 이렇게 돌면은 5명이 그 수정 과정을 다 알잖아요. 누가 뭘 고쳤고 이 과정을 아는 거를 저는 블록체인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원장을 그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서 하나의 블록, 하나의 묶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묶음을 아까 연방하고 연결돼. 연방주의. 연방 페더레이티드라는 거는 그 하나하나 묶음이 연방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LCA라는 거 뭐냐면 자동차 그러면 막 그걸 다 자료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거를 모든 자동차 하다부터 그거 하다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동차 한 대가 LCA가 됐으면 LCA 중에서 이거를 30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 처음에 소재 단계, 부품 단계 쪼개가지고 그 쪼갠 거를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동차를 할 때 이 쪼갰다는 건 블록체인에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단계를 블록체인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 데이터 중에서 A-3번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3번을 내가 써먹으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는 거는 연방형 데이터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썼다는 거는 페더레이티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데이터 주권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아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를 중앙정부에다 전부 뽑아가지고 중앙정부가 혼자 가는 거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구글이나 아마존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관리하잖아요. 그거죠? 아마존은 기업이. 그런데 가야엑스는 데이터를 누가 관리해요? 아마존이 해요. 4명이 다 같이 관리해요. 4명이 다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기업이 혼자서 플랫폼 기업으로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얘는 위험한 거죠. 그런데 가야엑스는 4명의 주체들이 있어가지고 4명이 같이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거죠. 연방 국가가.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대통령 이상하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연방제는 대통령만 이상해도 밑에 각 지방정부가 잘하면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면 못하면 날아가는데 여기는 연방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잘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가느냐 대통령 중심으로 가냐의 차이점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정말 철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란 말을 우리는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데이터 주권이랑 뭐가 다른지가 좀 차이가 모르요. 저는 데이터 주권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 데이터에 대한 주인인데 데이터 주권을 애매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내 데이터를 수집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 교환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분석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이 각 단계를 내가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통제한다는 말은 각 단계마다 나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할까 말까를. 그러니까 주권은 아까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결정권과 데이터 주권을 같이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채팅창에 질문 쌓여가거든요. 아, 그래요? 세 개 있는데 될까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넘어, 질문 받아도 괜찮을까요? 예. 먼저 하시죠, 예. 이상현 선생님께서 B2B, B2C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B2C는 좀 약하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B2C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B2B로 가야 되는데, B2B로 가려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 독일하고 좀 비슷해요. 제조업이 강하면서 하드웨어가 강하니까, 그런데 또 독일하고 겹쳐 우리가 또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제 단순해가지고, B2B냐, B2C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가야 돼요. 빨리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돼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아마존하고도 빨리 협업하고 구글하고도 하고 독일하고도 하고 이렇게 가야지 나 혼자서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산업에 따라 다르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끌고 가도 되는 거고 뭐 자율주행은 또 이게 업체마다 다른데 그 지점을 잘 찍어야 된다. 포지션을. 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까 말한 독일과 같은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한테. 그리고 구글, 아마존을 따라가려고 막 네이버나 다음에 그거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럼 얘네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끌려가지는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안 끌려가면서 얘네들을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답은 저도 모른다. 네.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야. 누구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필요한 거고 집단지성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방에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종규 선생님께서 IRX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요. 그 책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는 것인가요? 아, 가이엑스가 뭐가 비용이 어떤 비용이요? 운영과 아, 관련 운영, 예. 그거를, 좋은 질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협회로 만들었습니다. NPO 같은 협회인데요. 회비를 내는 거예요. 기존 member는 회비를 내는 거고, 그냥 회비 안 내고 있는 멤버가 있는 거죠. 비회원이 있고, 회원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야겠죠. 회원비를 낸 사람은 인센티브가 좋은 거고, 그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거를 비영리재단으로 만들었고요. 비영리재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독일이 돈을 댔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독일이 연구 프로젝트를 돈을 준 거고, 앞으로 이 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비를 걷는 구조다. 그래서 그 회비를 내는 구조가 지금은 아마 40개 기업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회원, 비정식 회원,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이에요. 이익을 추가하면 안 돼요. 비영리 재단이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예. 다음 질문인데요. SK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 예. 이소영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프로토콜 경제로서 박영선 장관님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아까 말한 룰 앤 레귤레이션이거든요. 플랫폼에 모인 사람들끼리 스스로 프로토콜을 작성한다. 그 프로토콜이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룰과 레귤레이션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로 봐도 되고, 예, 가이아엑스도 그런 형태인데, 가이아엑스는 데이터 부분이라는 거죠. 데이터. 예. 이아름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 생산자인 일반인들이 데이터 활용으로 얻은 서비스가 창출한 이익에서 소외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이아엑스의 데이터 생산자는 일반인인가요? 그리고 또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데이터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활용권을 얻는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엑스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돈이 또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걸 잡아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이아엑스 지금 클라우드는 이제 지금 클라우드는 내가 데이터를 올리지만 내 데이터라는 이익을 내가 못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가이아엑스는 어떤 거냐, 그게 질문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룰 앤 레귤레이션. 내가 데이터를 올렸을 때 돈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리고 올리고 나서 건당 얼마씩 받을 건지, 받을 때마다. 내가 내려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죠? 내려받는 사람이 받으면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구조로 가야 되겠죠. 데이터를 올린 사람하고. 그럼 그 데이터 올린 것 중에서도 또 개인적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인 데이터를 올릴 때 낼지 말지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데이터 주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나를 1원을 줄래, 2원을 줄래, 나한테 이거 올렸을 때
그거를 이제 데이터 사람들이 결정을 할 거고, 전체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아까 말한 그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사용자들이. 예.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는 어떤 클라우드예요? 아마존, 구글 따로 있잖아요, 클라우드가. 클라우드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포함한 구조입니다. 가이아엑스라는 거는 한 기업의 클라우드가 아니고, 예. 예, 현장 질문. 예. 그 가이아엑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의 그 미국 그 클라우드하고 뭐 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밑에서 조정하는 무슨 메타 플랫폼 같은 것이 유럽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관한 논의나 연구가 있나요? 네, 이게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메타 플랫폼이 저는 가이아엑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밑에 기술적으로 그게 인프라, 기술 인프라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CSP라는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구글 그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밑에서 작업하고 있다. 예, 보시면 좋고요. 그럼 구글 아마존 왜 여기 들어올까요? 그게 재밌지 않나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하다가 이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없이.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이걸 조정을 할 텐데, 여기서도 굉장한 머리 싸움인 거죠, 이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작전을 가야 될지,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걸 이제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글 아마존을 끌어들이는 거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구글 아마존 이런 거에다 독점 규제가 굉장히 그렇죠. 엄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독점 규제대로 또 가고, 그렇다고 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클라우드가 워낙 잘하니까. 얘를 끼고는 가야겠는데, 또, 그러니까 그런데 독점대로 규제를 하면서 데이터 생태계를 생태계로 만들어야 이제 유럽 주도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채팅창 하나, 예. 저희 2021 항상 신입생, 예. 네, 지현우 예. 석사 과정생인데요. 예. 유럽 주도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구축에서 상대적으로 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는 비서구권 국가의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유럽 주도인데, 그게 우리나라나,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관심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럽 연합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이아엑스는 원천적으로 모두에게 개방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유럽 연합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중국은 한 기업, 일본은 한 기업 하나씩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방금까지 한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갈지 안 갈지는 각자를 판단할 건데, 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주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사고 팔고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는 문화 차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유럽하고 내가 교역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게 중요한 조건이다. 유럽과 교역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유럽과 교역을 할 거면 이게 편한 거죠. 어디다가 저도 가이아엑스 가봐. 내 자료 다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없으면 내가 다 떼어가지고 팩스 보내야 되는 거죠. 이걸 내 자료를. 근데 가이아엑스 맵 3-1- 가봐.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갈 거냐, 따로 갈 거냐, 지켜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는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만 하고 있지만, 완전히 개방이거든요. 사실 저도 가서 거기 워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유스케이스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가이아엑스를 조직의 구조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조직 구조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교역,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는 나라 문화 차이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시죠. 예, 예. 하신 분이니까 새로운 분 먼저 기회. 가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뭐 굳이 일단은 가이아엑스에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한국이 비슷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다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사실은 뭐 창호
어떤 작용을 통해서 포지티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당근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만나면 그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남는 건 뭐냐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익을 볼 때예요. 당연하죠.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안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각자 판단하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순순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삼성, LG만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잘 만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는 스마트 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 헬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리빙, 스마트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베를린 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그룹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안 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원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도움이 될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룰이 중요한 거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네. 나머지는 그걸 시간상.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워킹그룹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원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원하고 도움이 된다고 할 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나는 이상 없다면 그렇게 사는 거죠. 네. 박사님께서도 질문으로 안고 계시는 게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홍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상충해서 안 하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서로의, 어쨌든 제가 들어간 건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들어가는데 그게 가장 큰 목적일 텐데, 거기에서 맞지 않으면 나 그만두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으신지 그게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물론 모든 분야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연결해서 분명히 이익을 보는 게 있거든요. 연결해야만 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 구조는 연방형이기 때문에, 페더레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라면 가이아엑스 플랫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냥 구글 아마존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이아엑스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야 나을 것 같아요. 가이아엑스에 들어가는 게. 내 입장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들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면 또 따라오겠죠. 자기가. 그래서 이 전체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어느 게 헬스가 될지 리빙이 될지 모빌리티가 될지 스마트 시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서비스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본다. 조직 구조 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헛짓 할까요? 모여서 계속 돈 되려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서 계속 얘기하면 자기 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5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매일 모여가지고 야 우리 5명이 모여서 무슨 돈을 벌겠니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 혼자 난 내 멋대로 살래 하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5명은 그룹이 되고 조직된 힘이에요. 이 사람들이 룰을 만들어요. 룰을 먼저 만들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요. 뒤에 오는 사람은 불리해요. 회원이 드는 게 중요해. 회원도 빨리 가는 게. 회원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뭐 하나 데이터 하나 얻게 되면 건당 10만 원인데 회원이면 건당 10,000원이야. 난 그걸 어떻게 감당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헛짓 안 할 거라니까 저는.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 이익을 어떻게든지 안착하려고 할 것이고 그거가 뭐든지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예. 그러면 근데 다른 거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플랫폼의 플랫폼 그렇죠. 굳이 구글과 아마존이
유럽까지 가서 네. 번거롭게 네. 플랫폼을 왜 만들어야 할까? 그렇죠. 구글하고 아마존 둘이서 그냥 미국 내에서 해도 되잖아요. 두 가지를 서로 공유해서 새로 플랫폼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아마도 그런 이유는 거기 안 오면 유럽 데이터 못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엑셀을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결국 그 저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주권인 거고. 근데 거기서 저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인 것인지, 아니면 모여있는 그 사람들 것인지, 이제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 거기서도 데이터의 최종 생산자인 시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뚜렷하지 않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니까 너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 속에 다 들어와서 뭐라고 해라. 저게 한국에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뭘까요? 같이, 사실 독일이 내세우는 목표가 뭐냐면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 데이터들이 자기가 제약회사 데이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응? 뭐 헬스 데이터 있는데 얘를 아마존에 올려? 중소기업이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려운 거죠, 그게. 노하우를 뺏길까봐. 근데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 구글, 아마존 입장에 우리 둘이 만든다. 둘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이 만난 거예요. 공공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법률과 이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레귤레이션이 다 법으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아까 정부 NGO라는 그 비영리 재단으로 들어가고 그걸 또 정부도 들어오는 거죠. 정부가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법령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령과 제도로. 그리고 아까 말한 데이터 주권이라는 명분을 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는 공공성이 아까 말한 뭐 그런 형태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중소기업이 아마존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네들 모으게 해주고 그 룰을 정해주고 요거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저도 제가 다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저도 고민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너무 이게 각자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4차 산업혁명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 더 무서운 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공부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이해한 건지 이게 뭐 한 건지 저도 막 혼동되는 거예요 이게. 네. 처음 조직 말씀하시고 워킹으로 말씀하시고 허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는 대로 저희 사업단이 있잖아요. 저희 핵심 프로그램은 어쨌든 협업하고 같이 파트너십해서 좋은 뜻을 이렇게 되자. 그럼 이제 그 협업이라는 게 뭘 통해서 가능할 건지 말로가 되는 거냐. 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워킹으로 잘 되는 하는데 안 되냐. 우리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거 없어. 근데 이게 결국 데이터 생태계도 다른들이 협업이 있고 워킹으로 만드는 협업이 있고 선생님들 뒷편에 나왔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뭔가 코워킹이 일어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저는 엘리트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나부터. 예. 저는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왜 미스터 트롯 같은 거 우리가 지식사에서 못 만들어요? 가요만 미스터 트롯 할 게 아니라 지식도 박사, 교수 다 명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모여서 협업이 안 되는 이유는 나만 안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인 엘리트 의식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협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을 누가 기획하죠?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이 예선, 본선 만들고 평가자 여러 명 만들고 평가자 점수 다 공개하고 계속 떨어지고 올리고 이걸 하잖아요. 그걸 누가 기획하냐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만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죠. 협업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협업이 성공하게 하려면 이 구성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서 어떤 룰로 아까 애자일하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협업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왜 나영석 PD만 성공하냐는 거예요. 나영석 PD의 성공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자꾸 배우들, 네, 알아서. 저는 그게 성공의 비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업도 그런 의미로 저는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뭐, 미스터 트롯을, 저도 이제 몇 번 보다가 이제 맨날 이제 텔레비를 틀면 전부 트롯만 나오니까 지겨운데. 근데 그 지금 요새 보면은 결국 뭐, 이 플랫폼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오픈 생태계 그 안에서 참여자들이 모두 다 이득을 보는 그런 상호작용이라는 건 굉장히 조화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 플랫폼이 생겨난 이유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지금 있고 그걸 자체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좀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주권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메타 인프라를 밑에서 쫙 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그 플랫폼들은 전부 그 여기에서 세팅한 그 가버넌스에서 이제 움직여줘야 될 텐데 그 기업들이 이제 뭐 유럽만의 마켓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뭐 글로벌한 기업들은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겠고 더구나 이제 플랫폼이 사실은 이제 파워풀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오픈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잡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이제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을 아주 이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요새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배달 서비스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지금 이론에 의하면은 다들 이제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 생태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런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스트럭처가 그 위에서 플레이를 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가지고 작동하는 플랫폼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조화를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자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중립성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의 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유튜브가 그 정책을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플랫폼에서 분석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마존의 분석팀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이아엑스는 아마존 하나의 분석팀이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거기 온 사람들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공정 경쟁이 더 많아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유튜브는 자기 혼자서 결정을 내려. 물론 이제 고객의 이 얘기를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이아엑스는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 데이터의 컨셉 같이 어느 누구나 그와 후하게 해서 그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렇지만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가격이 있는 거. 공공 데이터는 무료로 주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아까 보안도 있어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사용자들이. 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용자들이 하고 연방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게 성공할지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가 이렇게 정책을 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유튜브를 먹을지를 본다면 저는 유튜브랑 같은 조직으로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의 조직보다 한 발 앞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유튜브 조직보다 한 발 앞서는 게 저는 플랫폼과 블록체인 합한 걸 저는 한 발 앞섰다고 해더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전 데이터 주권은 이제 한때는 그 마이데이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놀이가 됐는데 우리나라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거 좀 혹시 아시면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하고 저쪽 유럽에서 데이터 주권하고 뭐 차이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워킹 그룹이 잘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협회들이 굉장한 나름 의견 수렴을 잘하고 있고,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고, 장인조합들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협회들이.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조합이 산별 노조로 잘 발달을 했고, 그래서 노동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것이 이제,
공동결정제를 통해 가지고 회사 자체에서도 그 수평적인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협회는 무슨 이상한 집단들에 보이고 또 노사 공동결정제 같은 게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개인이 그냥 자기 의견을 펼쳐면서 중구난방 그냥 쌈박질하다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인 것 같고 또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이제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죠. 독일 한 70년대부터 이제 보이스텔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민주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화적으로 이제 체득이 돼서 민주 합의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시민 하나의 덕목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들어왔는데도 그냥 의견이 뭐 서로 충돌하고 진영화되고 싸움박질만 하고 서로 욕하다 끝나는 이런 것이 좀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늦더라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일단 그것을 저는 이제 우리가 협회 이런 게 약한데 한 가지 희망은 과거처럼 산업이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9 to 5도 없어질 거고 업종별 협회도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계속 한다면 독일은 뒤처지는 건데 이 패러다임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각계에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독일의 그 협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아까 말한 그냥 개인 단위로 막 뿌려서 가버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 제도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래서 이 포맷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맷으로 하느냐, 어떤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가 좀 주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워크숍 한다, 다 한다고 생각해요. 애자일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애자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스터 트롯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미스터 트롯해 이거는 아닌 거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을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거랑 뭐가 달라야 되고 무슨 포인트를 넣어야 되고 이거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별로 없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 그린 뉴딜이야. 몇 가지만 얘기해요.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할 건데? How to? 누가 할 건데? 어떻게 워크숍을 할 건데? 시민교육 막 시켜. 시민교육 막 일방향으로 교육시켜. 그건 시민교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나부터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수업부터.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는 것부터 다 깨버려야 나부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협회를 다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나부터 깨야 돼요. 나부터 깨고 내가 하는 것부터 깨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산발적으로 해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마이데이터는 제가 아는 건 잘 모르는데 마이데이터 보면 제가 기가 막혔던 거는 마이데이터에서 마이데이터의 산업을 키우겠다. 마이데이터를 산업을 허가하겠다. 이거는 넌센스인 거죠. 응? 이건 무슨 SK 할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태계를 꾸릴 생각을 해야지, 누가든 특혜를 주는 거예요, 기업한테. 허가하겠다, 저는 그래서 그거가 도대체 더 이상 잘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 한마디야. 마이데이터를 사업하는 사람을 정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이거는 저는 허가가 아니고, 생태계를 주고 살아남아야 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남는 거야, 이게. 그런 의미에서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는데 강의부터 내가 하는 것부터 이거 다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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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잘 아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힘든 게 누구한테 설명해도 설명도 잘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뭘 그따가 전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학생들에게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 저는 그래서 옛날 제가 말했지만 여기 오는 석사과정생들을 교수님이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교수님 70%만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30%를 누가 가르치느냐?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들을 부르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대학원은 교수님만 가르쳐.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학생들이 막 대학원을 고민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학생은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근데 물론 또 결정권은 맨날 싸우니까 근데 룰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자기끼리 합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룰은 공개하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 예. 지금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혹시나 거기에서 공부하신 건 아니 너무 퍼스널한 질문인지는 모르는데 되게 그 소통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을 한 게 독일에서 우리가 많은 제도와 법을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돌아가. 거기서 저는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독일에서 좋은 법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법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이 무조건 해외 사례부터 연구하잖아요. 그 모든 법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작동이 안 될까? 저는 항상 화두였어요, 이게.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독일은, 예를 들면 저는 놀라운 게 독일 공무원을 제가 방문했더니 자동차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제도를 만드느냐 물어봤어요. 공무원이 딱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한대요. 자동차 재활용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 15명을 부른대요. 15명 안에는 주유소에 주유 넣는 사람, 운전면허 강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가 잘 돌아가니까. 15명, 생각도 못 15명을 부른대요.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와. 그런답니다. 한 달 시간을 줄게. 15명이 가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막 얘기해갖고 온대요. 예. 그럼 한 달 왔어. 니네 말만 들을 수가 없지. 니네 입장만 또 말할 수 있잖아. 로비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보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제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왜 니네만 잘하려고 그러니 뭐라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다시 공무원이 부른다는 거. 야,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반영해가지고 새로 고쳐와.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가서 막 고쳐와요. 그게 제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공무원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얘네들은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2명이 다 해. 우리는 공무원이 끝난 다음에 또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기관을. 법을 만들어. 근데 법이 다 안 맞아. 그래가지고 다 범법자를 만들어요. 환경 쪽에서 범법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 왜? 항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다 기록하라고 하면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이것이 결정한 거에 그 차이구나, 차이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다 잘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딴 데는 다, 그냥 우리나라 뭐 하라고 하면 진짜 막 너무 잘 만들잖아요. 보고서도 잘 만들고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제가 볼 때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냐는 거예요. 강아지 변비 뭘 한다고 정책을 막 내놔요. 강아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다니까? 부동산 정책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중개업자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중개업자를 다 불러다 놓고, 야,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막 자기 말만 하면, 네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뽑는 게 능력이에요. 이 15명을 누구를 불러야 될지를 아는 게 능력이에요. 부동산만 부르면 안 되겠죠? 부동산 부르고, 시민 부르고, 그걸 잡는 게 능력이에요. 누구를 불러야 될지를 아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결정한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결정하면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물어보면 자기를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자기를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학생들한테도 그냥 정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라는 거야. 우리가 A, B, C, D가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해서 학생들은 되게 나의 존중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물어보네? 내가 결정하면 지키려고 그러고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꿀 때 내가 결정한 거는 바꾸기가 쉽지 않겠어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난 뭔지도 모르고 있어. 내 일자리가 날려갈 것 같아. 정부가 막 녹색 그래 불안해. 나 죽을 것 같아. 절대 내 행동을 안 바꾸죠. 정책은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차이가 아닐까 싶고 그런 거를 이제 막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저도 강의할 때 항상 명심하는 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오늘은 온라인이어가지고 저 혼자 나중에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런데 저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강의를 90분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마지막
김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동지를 만나는 느낌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앙트레프너십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육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까 이제 파이프라인적인 어떤 문화에서 이제는 이제 플랫폼 문화로 생태계 문화로 이제 이전하는 과정인데, 옛날 꼬라지를 버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지 그걸 깨달을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정말, 위에서 한방 제대로 맞지 않으면 되게 힘든 것 같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랑말랑할 때 뭔가 좀 그 생각의 방향성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고요. 네. 그럼 아마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퍼스널하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종환 교수님하고 한 지가 한참 오래됐잖아요. 거의 10년도 넘게 하이브리드랑 계속 제가 하는데 열려 계신 분인 거죠.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위기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바꿔요. 대충 살면 되겠지. 저부터도 그래요. 대충 살면 되겠지 해서 안 바꿉니다. 근데 정말 내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나 죽겠구나. 이러다 나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움직여요, 제가. 이러다 나 죽는구나. 근데 그 위기의식이 없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아니면 성대 이 대학원 과정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확 뒤집어 보겠다. 이게 그렇게 하는 정말 비전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다 우리 대학원 나 망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를 한번 확 뒤집어 보겠다라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은 사실은 OX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닌데 사실 썩는 게 어려워요. 재즈도 좀 듣고 클래식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원칙대로 가야 되고 어떤 거는 좀 풀어줘야 돼요. 이게 또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8대2냐 7대3이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의 소비자의 생각을 반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마다 소비자라는 건 학생일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야, 이 시스템이. 아니면 그냥 여전히 몇 명이 결정하는 구조냐가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나는 충분히 너무 우리 김은수 박사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아주 정말 액티브하고 열정적인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후에도 계속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저 이원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프로그램하고 공유되는 지점도 많고 사실 또 우리가 이거 기획할 때 또 많이 도움 주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자주 모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와서 강의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로 요번에 우리 과정에 입학한 우리 지현우 군이 아마 우리 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질문한 것 같은데 혹시 새로 들어오신 지현님 아까 질문하셨어요. 질문했고, 질문했고 혹시 또 누구 있나? 기련우? 누가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질문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김용민?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연방형으로 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게 뭐 경쟁력을 가지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큰 몫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 SNS가 됐건 채팅방이 됐건 그게 저는 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거는 연방형으로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될 게 있고 그거가 이제 룰 앤 레귤레이션입니다. 어떤 거는 그냥 회원끼리 알아서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같이 다 공론화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를 정하는 게 룰 앤 레귤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연방형이라서 무조건 저는 그런데 지금 살아남는 제도는 저는 연방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아남는 제도를 보면 수많은 정치적인 실험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연방형이 살아남은 조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김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네, 매번 아주 새로운, 특히 이제 유럽의 동향을 아주 빨리빨리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오늘 매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이아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사실은 미래는 환경과 사회의 가치가 아주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소셜 안트로프레너십이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매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